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은 금년도 수능 시험을 1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수능 국어의 문법과 관련되는 문제의 유형과 그리고 문법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 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제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수능 국어에서 문법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형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문법 문제는 문법과 관련된 언어 사용의 기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문법의 개념이라고 합시다. 자, 문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자, 잘 보세요. 제시문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보기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잘 해석하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문제에서 맞추는 초점, 즉 문제의 초점이 있겠죠. 문제의 초점에 따라서 정답을 찾아내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법의 개념을 알아야 제시문을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문제의 초점을 맞춰서 정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문법의 개념이 공부가 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사실 문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지점이라는 사실. 제시문 속에 충분한 내용이 설명이 되고 보기에도 일정한 내용들이 설명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관건이다. 자, 그럼 문법은 이렇게 해서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떤 모양새를 갖게 되는가? 자, 제일 먼저 순수와 큰 상관없습니다. 자, 2문제 정도가 자, 이렇게 제시문의 형태로 출제되는 것. 최근의 문제 유형이죠. 자, 제시문의 형태로 출제된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 둘 이렇게 나온다. 물론 제시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대체적으로 제시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독해하라는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 독해에서 내용 일치의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푸는 문제가 한 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자, 제시문 속에서 이렇게 일정한 부분을 제시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 또다시 문제에서 보기를 주죠.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A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가? 자, 마찬가지로 해석을 통해서 문제의 초점에 맞게 정답을 찾아내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A, B, C, D, E와 같이 자,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고 이 밑줄과 관련되는 자, 그다음에 사례가 적절한가? 이런 문제들을 자, 묻는 형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독해에 가까운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자, 이와 같은 방식이나 또는 사례를 묻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나머지 세 문제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와 같이 보기가 제시된다는 사실. 그럼 마찬가지로 문법적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보기를 잘 해석하고 문제의 초점에 맞춰서 정답을 찾아내면 된다는 사실. 그런데 이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자, 예를 들면 5번 문제는 무슨 문제가 나온다? 고전 문법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온다. 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죠. 고전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이야기는 고전 문법은 이 5개의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다. 자, 뭐만 알면 되느냐? 이 고전 문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고전 문법과 관련되는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고전 문법 문제입니다. 자, 이거 지우고 봅시다. 자, 고전 문법에서, 자, 5번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 반드시 뭐가 주어지냐? 이렇게 보기가 딱 주어집니다. 딱 주어져요. 보기가 딱 주어지게 되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서 이거 한번 써볼까요? 자,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곧ď고 여름 하나니. 자, 용비어천가 2장입니다. 자, 아래야 들어가죠?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법적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불휘. 자, 뿔이라는 말인데, 체언의, 자, 조사가 이몸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조사, 주격 조사를 생략한다. 깊은, 이어적기를 썼구나. 남간, 이렇게 하면은, 조사가 결합되는데 이 기억이 더 생기는 기억, 고경 체언이구나. 좀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밑에 보면 반드시 이렇게 현대어로 해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불휘는 뿌리가, 자, 깊은, 나무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뿌리가와 이 불휘, 깊은과 깊은, 남간과 나무는 이렇게 현대어하고 고전 문법을 사용한 표기 방식을 그대로 대응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 관계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고전 문법과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고전 문법은, 자, 겁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물어보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전 중세 국어에서 이 주격조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면 보기에 반드시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다는 사실. 자, 그럼 보기의 설명을 잘 참고하시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 자, 두 번째는 더 중요하죠. 반드시 현대어로 해석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어의 해석을 참고로 했을 때 충분히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다시 한번 고전 문법 문제는 어떻다? 가장 쉬운 문제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풀이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하실 때 이런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 국어의 문법은 굉장히 영역이 방대하고 넓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의 경향들을 쭉 보면은 자, 그래도 선생님이 이 금년 수능에 문법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인가, 출제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쪽집게 선생은 아닙니다. 출제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잘 출제되는 문제, 자, 지금부터 문법 예상 문제 10개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 10개의 파트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반드시 국어 문법의 교재를 가지고 자,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만큼 반드시 개념 정리를 해 주실 것.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수능 문법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시다. 자, 예상 문제입니다. 수능 국어에서 이번에 출제될 예상 문제 10개를 자, 10문제의 유형을 자, 제가 지금부터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예상하는 것은요. 의문의 변동이다. 의문의 변동. 자, 여러분 여기다가 별표 하나 치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하죠. 의문의 변동은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설명 잘 들으시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할 것인지를 반드시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의문은 뭐 여러분 잘 알지 자음이나 모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변동이란 말은 뭐죠? 자음이나 모음이 변화한다는 거죠. 변화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씨를 한 글자 썼을 때 이제 독, 립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의문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발음될 때는 동, 립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발음이 되는 과정에서 표기에서 발음으로 가는 것은 뭐가 변했어요? 이렇게 기역이 이응으로 변하고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다. 차음이 변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이것을 비음화라고 그러죠. 비음화. 그러면 의문의 변동은 이렇게 표기에서 변동되는 과정 속에 있는 뭘 찾아라? 규칙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규칙을 찾아라. 자,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네 가지 양상이 있죠. 적지 않겠습니다. 뭐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이런 양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의문의 변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건 최신의 경향이에요. 최근에는 의문의 변동이 나타난 결과만 묻지 않습니다. 의문의 변동이 나타나는 자, 과정, 몇 차례에 걸쳐서 의문의 변동이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문 변동의 과정에서 의문의 개수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나가 늘었다, 줄었다. 자, 그 다음에 또 의문이 변동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조음이라는 것은 이제 발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조음의 위치라든지 조음의 방법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 다음에 동화 현상 같은 경우는 의문이 변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방향이 순행인지 또는
역행인지, 자, 또는 상호 동하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최신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별표로 친 이 부분에 대한 개념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의문의 변동은 반드시 나온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단어 형성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바로 이 합성어하고 파생어에 대한 문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첫 번째, 이 합성어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한번 적어봅시다. 자,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다. 그렇죠? 자, 어근은 실질적인 형태소를 가리킨다. 자, 두 번째, 파생어라고 하는 것은 어근에다가 이렇게 접사가 결합되어 있는 양상이다. 자, 그러면은 합성어하고 파생어를 볼 때 우리가 꼭 정리를 해야 할 것이 뭐냐? 잘 보세요. 어근과 어근이 이렇게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 둘 것.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자, 이 방식에 따라서 통사적인 합성어와 비통사적인 합성어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자, 여러분 반드시 그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의 배열 순서하고 일치하는 것. 이건 그렇지 않는 거란 말이죠. 자, 이거 꼭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합성어가 됐을 때 이 앞에 있는 어근과 뒤에 있는 어근의 관계가 어떠한 의미 관계를 형성하는가. 그래서 자, 앞에 있는 어근과 뒤에 있는 어근이 대등하게 형성되어 있는 합성어, 종속적으로 되어 있는 합성어, 또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되는 융합적인 합성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두시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인 합성어가 자, 중요성에 비해서 최근에 출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특히나 주목해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파생어는 어근에다가 접사가 결합되는 거죠. 접사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자, 접미사의 기능에 주목하자. 자, 모든 접미사가 아니지만 접미사 중에서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어 주기도 한다. 자, 뭐라고요? 어근의 품사를 바꾸어 주기도 한다. 자, 품사의 변화를 동반하기도 한다. 자,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합성어와 파생어. 자,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자, 세 번째는 품사 중에서 특히 동사하고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사와 형용사. 자, 합쳐서 뭐라고 그러죠? 용언이라고 그러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동사하고 형용사만 가지고도 출제될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은요, 그 중에서 이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에 주목합니다. 자, 활용이라는 말은 어간과 어미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자, 어간 가만히 있는데 어미를 계속 이렇게 변화하면서 형태가 변화하는 양상을 활용이라고 그러죠. 자, 특히 이제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하는 데는, 자, 첫 번째, 규칙적인 활용이 있어요. 규칙적인 활용. 규칙적인 활용이라는 것은 어간과 어미의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여기다가는 별표.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활용하면서 변화하는 양상도 있고, 어미가 변화하는 양상도 있고, 또는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변화하는 그런 불규칙 활용이 있다. 여러분 문법 교과서를 보시면요, 불규칙 활용에 대한 표가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숙지를 해 두실 만한 지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자. 자,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죠. 그럼 불규칙 활용에서는 어간이 변하고 어미가 변하고 어간 어미가 변한다고 하는데, 규칙 활용이면서도 형태가 변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자, 첫 번째는 리을 탈락 규칙 활용이라는 겁니다. 자, 리을이 탈락했음에도 그것을 규칙적인 활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의탈락 규칙 활용.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가 탈락했음에도 규칙적인 활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전혀 없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적인 활용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세 번째입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 구체적으로 가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계속 이야기하지만 선생님이 쪽집게 선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수능에서 출제된 양상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생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품사의 통용이다. 품사의 통용. 자, 글씨 잘 보세요. 자, 품사가 있죠. 주어도, 명사도 있고, 대명사도 있고, 수사도 있고, 감탄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용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통용된다는 말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의 품사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자,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다. 자, 크다라는 말은 문장 구조에 따라 가지고 자, 호수가 매우 넓고 크다 이렇게 하면은 형용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나무가 쑥쑥 큰다 하면 이때는 동사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사의 통용은 문장의 구조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조사가 결합하는지 결합하지 않는지 또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때는 어떤 기준점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자, 품사의 통용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꼭 해두실 것.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어의 표기법이다. 단어의 표기법. 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수능에서 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9월 모의고사에 로마자 표기법이 나온 것이 있었죠. 자, 그렇듯이 단어의 표기법과 관련되는 것은요, 물론 맞춤법 띄어쓰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양상이 있지만 특히 선생님이 주목하는 것은요, 단어의 표기법 중에서 자,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실 것. 나름대로 출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자 표기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도 반드시 보기에 관련되는 항목을 반드시 제시해 주기 때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자,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시면 풀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느냐. 이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자, 여러분 문법 교재를 보면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찾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두신다면은 이 문제의 유형이 나왔을 때 전혀 당황스럽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계속 갑니다. 여섯 번째. 선생님이 이제 여섯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자, 범위가 좀 확장됐습니다, 이제. 자, 문장의 성분.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 얼마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문장의 성분은 주성분, 그 다음에 부속 성분, 그 다음에 독립 성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자,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런 것들 잘 아시겠죠? 그 정도는 잘 아시죠? 자, 문장의 성분을 잘 정리하시되 어디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 자, 첫 번째는 모든 문장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서술어예요, 서술어. 그래서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 성분을 정리하시되 특히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실 것. 서술어의 자릿수는 어떤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의 개수예요. 이게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꼭 정리를 해 두실 거. 자, 두 번째. 최근에 문장 성분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문장 성분에서 부속 성분입니다. 주로 주성분을 이렇게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관형어와 부사어에 주목하자. 충분히 출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관형어가 될 수 있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두시죠. 관형사는 관형어가 된다. 처연에다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서 된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된다. 체언 단독으로 관형어가 될 수가 있다. 등등등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사어도 주목해서 한번 정리를 해두자. 특히 부사어는 관형어는 그냥 체언만 수식한 하나의 기능밖에 없지만요. 이 부사어로 가게 되면 수식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은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관형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체언을 수식하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줄 수도 있다. 또 필수적인 것과 수의적인 부사가 있다. 등등등 이 부사와 관련되는 문법적 개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곱 번째 선생님이 예상되는 문제형 제시합니다. 일곱 번째는 문장의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장의 구조. 자, 보통 문장의 짜임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 국어의 문장은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죠. 주어 소수가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서요. 그런데 문장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지점이죠. 자, 먼저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자, 이 정도 틀을 딱 잡으시고요. 자, 그 중에서 아는 문장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다?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안긴 문장은 문장으로서의 주어 소수로는 있는데 완결성을 얻기 때문에 그걸 절이라고 그러죠. 절. 자, 그래서 안긴 문장에 5가지가 있다. 자, 뭐 다 아시겠죠? 많이 들어보셨죠? 명사절, 서술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이걸 만드는 방식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문장의 구조는 제가 여기다 별표 치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안긴 문장을 정확하게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의 구조 속에 들어있는 문장의 성분 이거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문법 교과서를 보시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충분하게 정리를 해 주실 것. 자, 이와 관련해서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의 경향은 이 6번과 7번이 결합해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장의 성분, 문장의 구조가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결합해서 나올 수도 있다. 각각 정리해 두시고 관련되는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과감하게 문장의 구조에도 별표를 하나 치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예상되는 문제 유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점점 압축이 되네요. 자, 8번째죠. 자, 8번째는, 높임법. 자, 우리 국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높임법이죠. 자, 이 높임법은 무엇을 높여주느냐에 따라서, 다 알고 있습니다.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 그리고 상대 높임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잘 알고 계시죠? 자, 몇 마디만 더 드릴게요. 주체를 높인다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높여주는 거예요. 객체는 문장에서, 목적어의 형태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부사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상대 높임법은 뭘 높여준다? 말을 듣는 청자를 높여주는 것이다. 자, 이 높임법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은 이 높임법을 만드는 문법적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를 높여주는데, 자, 먼저 주어에다가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를 쓴다든지, 높임의 선어만음의 시를 쓴다든지,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이 높임법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연을 하자면은 이 주체 높임법은 주어를 높여주는 것인데, 주어를 높여줄 때, 직접적으로 높여주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높여주기도 한다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높임법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외로 이 상대 높임법입니다. 상대 높임법은요. 종결 어미를 가지고 높여주는 방식. 그래서 격식체, 비격식체. 이렇게 해서 뭐 하십시오체, 그 다음에 하계체, 하고체, 해요체, 해라체, 등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격식체와 비격식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 잘 보세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법 교재를 보시면요. 자, 이것이 평서문일 때 하고, 의문문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성유문일 때 하고, 그 종결 어미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결 어미의 이 변화 양상, 자, 상대 높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입니다. 자, 9번째는 피동과 사동 표현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동과 사동 표현, 자, 국어 문법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피동과 사동 표현에서는 어떤 지점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될 것인가? 자, 이 피동이라는 말은 자, 능동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개념이고요. 사동이라는 말은 주동이라는 말과 자, 짝을 이루는 그런 개념이죠. 자, 중요한 것은 피동이든 사동이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여튼 문장 속에 들어있는 주어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무엇으로부터 당한다 하면 피동이 되는 거고요. 주어가 직접 하지 않고 누구누구에 시킨다 하면 이게 사동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를 기준으로 해서 사동과 피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되, 자, 여러분들이 문법 교재를 보고 반드시 정리해야 될 지점은 뭐냐? 자, 첫 번째는요, 피동과 사동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방법. 자, 사동과 피동을 만드는 방법은, 자, 전미사를 쓰는 방식과, 그 다음에 어미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접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파생적 피동, 파생적 사동 이런 개념을 쓰게 되고요. 자, 어미를 사용했기 때문에 통사적 피동, 통사적 사동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전미사하고 어미를 통해서 피동과 사동을 만드는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피동과 사동 자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간단한 것 같지만 의외로 틀릴 수가 있어요. 특히 전미사에서 피동전미사도 이희리기가 있고 사동전미사도 이희리기가 있어서 형태가 똑같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주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결정적인 것이겠죠. 자, 반드시 문법 교재를 찾아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별표를 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사동 표현 중에서, 자, 잘 보세요. 사동 표현 중에서 사동은 전미사를 써서 만들 수도 있고 어미를 써서 만들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미사를 쓰느냐 어미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개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것도 반드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유형입니다. 자, 선생님이 10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이 10가지 중에서 정말로 5개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하여튼 봅시다. 10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파트는 바로 뭐냐? 부정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부정문 또는 부정 표현입니다. 자, 부정문의 형태는 크게, 자, 일단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자, 뒤에는 제가 안 쓸게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안 부정문은 주체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못 부정문은 능력을 부정하는 부정문이다. 그런데, 자, 여기다 하나 더 적읍시다. 자, 3번 해가지고요. 청유문이나 명령문에서는 안 부정문, 못 부정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 부정문 또는 말다 부정문을 쓴다고 하는 사실. 자, 이거 꼭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죠.
근데 이 부정문이 겉으로 나타난 형태는, 자, 여기서 할게요. 안 부정문도, 자, 안을 쓸 수도 있고, 이것을 풀었으면 않다 또는 아니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못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요. 못,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못하다, 못하지 못하다. 이런 방식을 써서. 자, 형태로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은 짧고 뒤에 있는 것은 기니까 이것을 자 짧은 안 부정문, 긴 안 부정문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못 부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건 길이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자 여기다 별표 하나 치고 이야기합시다. 뭐가 문제로 나오느냐? 자 반드시 안 부정문만 써야 되는 경우, 반드시 못 부정문만 써야 되는 경우. 반드시 짧은 못 부정문만 써야 되는 것, 반드시 긴 못 부정문만 써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어요? 특히 자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 중에서 둘 다를 다 쓸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밖에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못 부정문에서, 자, 못 부정문입니다. 자, 못 부정문에서 소수로가 형용사일 경우는 절대 짧은 못 부정문은 쓸 수가 없고 긴 못 부정문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정리를 해 두실 것. 아시겠죠? 자, 부정문에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부정문, 짧은 부정문의 기본적인 용법을 정리해 주시는 것과 아울러서 마지막에 부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의성을 갖습니다. 즉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문의 중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사용한 문법적으로 이 언어 활동에 오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의성이 나타나는 양상과 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문법의 교과서를 보면, 교재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반드시 정리해 두신다면은 부정문에 대한 문제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제가 10개의 문제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개념만큼은 반드시 문법적인 교과서들을 통해 가지고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 두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10일 남은 문제풀이에 주력하신다면 충분히 국어 문제의 문법 5문제는 다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